안녕하세요. 한국경제 지금 상황 한번 체크해 보고요. 전망도 해보고자 합니다. 10월 상순 한국 수출 여전히 감소세 지속되면서 무역수지 적자로 출발합니다.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전년 동기비 8.5% 감소한 131.3억 불이고요. 수입은 15.2% 감소한 137.8억 불. 그래서 무역수지 6.5억 불 적자입니다. 작년 12월 이후에 11개월째 수출 감소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한국은 수출 의존도 매우 높죠. 2017년 기준으로 OECD 평균 수출 의존도 29%인데 한국은 43%, 엄청 높습니다. 가장 높은 국가가 독일인데 47%입니다. 그래프 보시면은 금년 이후, 즉 2019년부터 수출 망가지는 모습 확인합니다. 이에 따라 무역 수지 흑자 규모도 빠른 속도로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가령 작년 9월에 96억 불 무역 수지가 금년 9월에는 59억 불로 찌그러졌고요. 한국의 경상수지에서 무역 수지가 차지하는 부분 절대적 비중이니까 당연히 경상수지도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팩트들 올려드린 그래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무역수지 흑자, 경상수지 흑자 이게 쪼그라들면 외환시장에서 달러 공급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달러 수요는 증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 기업들 또 한국 부자들 해외 투자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난 1년간 원달러 환율은 크게 올라 있습니다. 그래프를 확인해 보십시오. 수출이 증가하던 과거, 가령 80년대, 90년대 이럴 때는요, 환율이 오르면 수출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서 결국 수출도 증가하고, 그러면 무역 수지가 늘고 경상수지 늘고, 그래서 달러 공급이 늘고 환율 하락하는 이런 것이 기본적인 구조였는데 이게 더 이상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환율 올라도 수출 늘지도 않고요. 계속 찌그러진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경제가 뭔가 구조적으로 변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나쁜 방향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구조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이거 아닌지 주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마트머니라는 거, 글로벌 리딩 기술을 가지고 있고 조직을 갖추고 있고, 그래서 보다 높은 수익을 쫓아서 국경 없이 움직이는 돈, 이걸 스마트머니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스마트머니는요, 한국에는 투자 안 하고 한국이 아닌 해외에 투자한다는 겁니다. 특징이. 표 보시면요, 작년 3분기 이후에 외국인이 한국에 직접 투자한 것, 즉 외국인이 직접 투자, FDI, 감소 추세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 이것도 계속 사상 최고치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 기사를 보시면요, 2분기 해외 투자액이 150억 불, 1분기 141억 불 이랬는데 이게 분기마다 사상 최고치 갈아치우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요, 국내 설비 투자가 금년 2월에 전월비 10.4%, 전년비 26.9% 폭삭 줄어들었고, 금년 5월에도 전월비 6.8%, 전년 동기비 10% 폭삭 줄어들었습니다. 2월하고 6월을 예로 든 거는 특히 그 달에 감소폭이 커서 자세히 본 것이고요. 사실은 금년 1월 이후에 전년 동기비 설비 투자액은 지속적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기업들은 한국에 투자 안 하고 해외에 투자한다. 이렇게 분석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오늘 투자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사실을 기초로 개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기업이 오늘 투자를 안 하고, 그 다음에 설사 지금 투자가 조금씩 이루어진다 하더라도요, 그 실상은 아마도, 이거는 제가 체크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아마도 유지 보수용 투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생산과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어떤 그 근원적인 투자는 해외에 한다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오늘 투자 안 하면요, 내일 생산이 없는 거죠. 고용이 없고요. 그러니까 수출할 것도 없어지는 것이죠. 소득이 감소하고 소비도 줄게 되는 것이죠.
경제가 찌그러진다는 것인데, 이런 사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종합하면은 이런 사실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가령 스마트폰, 예전에는 초반에는 삼성이든 LG든 한국에서 만들어서 수출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그거 생산 기지가 베트남이나 인도나 이렇게 다 옮겨가 버린 거죠. 중국에, 삼성 같으면 중국에서 스마트폰 만들다가 이제 중국에서도 다 철수했다는 거 아닙니까? 베트남으로 옮겨버리고. 그러면 이제 한국은 예전에는 그러니까 폰을 수출하던 국가였는데 이제는 수입하게 된다. 이런 뜻이죠. 한국 산업 생산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는 모습 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산이 감소하는 또 다른 쟁표는 제조업 경기 실사지수. 이거 기준이 100인데 지금 아마 한 수년 되죠. 이거 70 초반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관련되는 지표로 한국의 제조업 PMI 지수 11개월째 50 밑에서 비실비실거리고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이 산업용 전력 판매 수량, 전기값이 아니고 판매 수량, 이것도 금년에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기는 그러니까 모아 쌓아둘 수가 없으니까요. 판매 수량이 바로 소비 수량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장을 적게 돌리니까 전기도 많이 안 쓴다. 전기 사용량이 줄어든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생산이 쪼그라들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소비를 나타내는 이 소매 판매 기본적으로 쪼그라든다고 보여집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요. 금년 4월하고 9월에 비록 소매 판매가 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거는 좀 그 이례적인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대체로 소비가 지금 위축되고 있다고 분석이 됩니다. 제조업 경기 악화되고 소비도 위축되면 당연히 물가도 내려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 관련 그 통계를 보면은 지금 마이너스 행진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디플레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수출, 투자, 소비 다 지금 찌그러지고 있으니까 GDP 감소하는 거 당연합니다. 이를 반영해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한 두 달, 석 달마다 하향 발표되는 이런 형국입니다. 금년 1분기에 마이너스 0.4% 역성장을 했고요. 2분기 때 깜짝 1% 성장을 했지만 그거는 그 내용이 지극히 불량스럽게 보이고요. 3분기에 과연 플러스 성장이 가능할지 지금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금년 성장률 2% 깨질 거라는 전망, 이게 대세이죠. 내년에는 1%대 전망하는 연구기관 RB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한국 경제는 이전에 우등생이었는데 이제 열등생으로 추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니 코스피가 상승할 수 있겠습니까? 코스피 장기 추세 보시면 가장 먼저 이 종합 주가지수가 박살이 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정권 출범하던 그런 2017년 5월 8일 그때 코스피가 2292였습니다. 오늘 이 시각 확인해보니 2051이네요. 2년 반 동안 성장은 고사하고 11% 까먹었습니다. 예. 한국에 투자 수요가 없으니까, 즉 돈의 공급보다 돈의 수요가 적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금리는 내려야죠. 금리라는 거는 돈의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되니까요. 그래서 한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보시면 지금 꼬라박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경쟁력 약화되고 있다. 그 다음에 강해지는 게 아니라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원달러 환율 오르는 것이죠. 즉 원화가 약세를 보인다는 겁니다. 주가, 금리, 환율 이게 경제의 장기 종합 성적표를 할 수 있는데 모두 찌그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는 열등생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이제 내년 이후에 지금보다 더 나빠질까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개선이 될까요? 전망과 관련되는 것인데 개선이 되려면 현재 개선을 위한 어떤 정확한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빠진 원인을 찾아서 고장난 거 수리하고
부품이 낡아 빠졌다면 교체도 하고요.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른 대응 수단을 제시하고 거기에 따라 상당 기간 동안 피나는 노력을 해야 개선이 되는 겁니다. 저절로 절대로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두면 계속 악화될 뿐입니다. 지금 나빠진 거 절대로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냥 두면 더 나빠지는 것이고요. 만약 처방이 잘못되면 더 빨리 망가진다. 즉 망가지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대책이 제가 보기에는 제 눈에는 아무런 원인 처방 없이 지금 립 서비스만 듣기 좋은 말만 자꾸 하고 실질은 은발에 오줌 싸는 그런 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수출, 투자, 소비 지금 딱 찌그러지니까 GDP 구성 요소가요. 가계의 소비 지출, 기업의 투자 지출, 해외 부분의 그 유효 수요에 해당되는 게 수출 빼기 수입, 즉 순수출 아닙니까? 그런데 소비, 투자, 순수출 다 지금 찌그러지니까 남는 것은 정부에 의한 수요, 정부 지출 이것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일은 정부 지출 증가하는 건데 이거 빚을 내야 합니다. 세금 지금 더 거둘 수가 없고요. 금년에 세수가 확 줄어든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거 금년 초반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금년에 경제가 나빠지니까 세수가 감소할 거다. 이거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출을 늘리려면은 빚을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돈 푸는 내용이 한마디로 일회성 소비에 치중이 되어서 지속 가능하지 않게 보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미 금년부터 세수 감소하면서 내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왕창 빚을 계속 더 내지 않으면은 그 정부 지출 늘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에 한계가 온다는 겁니다. 가령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 이런 거요. 다 발전 원가가 비쌉니다. 현재로서는. 여기에다가 일정 이윤까지 더해서 한전이 도로 사주는 구조 아닙니까? 그러면 한전 입장에서는 이렇게 비싸게 산 전기를 현재의 전기값으로 팔아야 되니까 싼 값에 공급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전은 태양광 어떤 그 비즈니스, 풍력 발전 비즈니스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서는 적자가 나죠. 그래서 적자가 쌓이는 거 아닙니까? 이를 보존하기 위해서 내년 총선 이후에 전기료 대폭 인상할 거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표를 보시면요. 지금도 산업용 전기요금 상당히 비쌉니다. 예년에는 가정용이 가장 비싸고요. 산업용은 좀 저렴하게 공급을 해줬는데 지금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내년에 이게 또 오른다는 거죠. 대폭. 그 다음에 유류세 때문에 지금 한국의 기름값 엄청 비싸죠.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기름값, 전기료 이거 전부 다 기업의 생산비 높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임금도 대표적인 고비용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 기본적으로 고비용 저효율 구조라고 평가를 받은 지 오래되고 있죠. 계속 이렇게 지적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개선될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제 눈에는 도대체 안 보입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한국의 어떤 그 체계는 사유재산 보장이 매우 불완전합니다.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특히 상속세 부분, 이거는 사실상 상속을 부정하는 제도라고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사유재산을 보장 안 하는 상속세 구조라고 제 눈에는 보입니다. 노동시장 개혁은 전혀 조짐도 보이지 않고요. 이러한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저는 내년 이후에도 한국 경제의 개선 가능성보다는 악화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여겨집니다. 하여튼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크해 나갈 작정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